영상을 찍다가 끊어져서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영주 엄마가 영주에게 들려주는 언어적 자극은 반복적이고 매우 단조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예로 16개월 된 은수의 엄마도 은수에게 말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나 은수 엄마는 생활 어휘뿐만 아니라 은수에게 하루 30분씩 책을 읽어줍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말을 살펴보면 보석 같은 눈동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동동, 발 아래에는 그림자가 너울너울 등과 같이 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엄마가 들려주는 어휘 차이로 습득하는 어휘가 달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이유로 두 아이는 자라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폭이 확연하게 다른 두뇌 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텔레비전은 말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간혹 말을 가르치는 비디오 학습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엄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디오에서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흘러가는 바람 소리처럼 잠시 어떻게 해요? 귓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말하기의 즐거움으로 느낄 때는 비디오나 기계음에서 나오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말을 하면 부모가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부모가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말하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되는 옹알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만큼 부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어휘 폭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첫 돌 전의 아기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기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던 지금까지는 의미 없던 단어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이게 뭐야? 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이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할 일은 아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어휘 폭발이 일어난 증거이자 주변에 있는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이름을 붙이기 통찰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쳤던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쳤던 방식을 이름 붙이기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폭발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아이에게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정확한 명칭을 말해준다. 둘째, 아이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묻더라도 엄마는 완전 문장으로 대답한다. 셋째, 아이가 사용하는 유아어를 표준어로 바꿔준다. 넷째, 아이의 몸짓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꿔준다. 다섯째, 아이가 어법에 맞지 않게 질문해도 부모는 어법에 맞게 대답해준다. 여섯째, 아이 앞에서는 입술 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하여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휘 폭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어휘 폭발이 많이 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력을 쑥쑥 높여주는 독서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활동화 그림책으로 생활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부지런한 엄마라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골고루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는데요. 엄마마다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만 믿다가는 다양한 생활 어휘를 골고루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꾸러기 곰돌이 인성 그림책은 세수하기, 여행하기, 양보하기, 생일 축하 등 아이들의 일상 소재를 선택한 생활 동화 그림책이라 다양한 생활 어휘가 나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즐겁게 쉽게 어휘를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술술 말놀이는 말놀이 동시집으로 아기오리, 동동, 빨강빨강, 앵두, 개똥벌레, 똥똥 등 유아들에게 자연과 관련된 어휘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리듬까지 있어서 들려주면 유아의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어휘들은 그림책으로 함께 배우고 나서 생활 속에서 다시 복습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아기가 책 속에서 배운 어휘를 그냥 두지 말고 엄마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아기의 어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전래동화를 들려주면서 고급 어휘를 익히게 되는데요. 어휘 폭발 시대를 준비하려는 엄마들에게 옛날 이야기는 아주 훌륭한 어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옛 이야기인 전래동화를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햇님 달님.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죠. 누이의 슬기로움을 담은 전래동화입니다. 저도 지금도 이 동화 햇님 달님은 할머니와 추억을 떠오르게 돼요. 할머니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가면 목소리를 애원조로 바꾸어서 하늘님 하늘님 불쌍한 우리 오누이 살려주시거든 부디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사라고 하셨는데 그 대목에서 나는 할머니 오누이가 뭐야? 이렇게 물었고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그건 말이다 너와 내 오라비를 묶어서 하는 말이란다. 그러면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시 그럼 할머니 동아줄은 뭐야? 그랬고 할머니는 대견하라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 오냐 그건 말이다 튼튼하게 꼰 새끼줄 같은 거란다 라며 나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었던 할머니가 생각나는데요. 물론 부디라는 부사도 몰랐을 것이지만 그것을 질문한 기억은 통 없습니다. 유아의 어휘 공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맥락적으로 접근할 때가 효과가 큽니다. 날개의 어휘를 맥락 속에서 노출시키지 않고 나열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유아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유아의 두뇌는 운해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잔해식 사고에는 아직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 그림책으로 사물의 이름을 익혀요. 어휘력이 풍부해지려면 사물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사물의 이름을 익혀준다는 의도로 단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아의 두뇌 구조에 적합한 학습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글자와 사물을 1대1로 기억하려면 잔해식 기억이 필요합니다. 잔해식 기억은 설명, 논리, 이론 등 우리 자측내가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직 만 6세 이전의 유아들은 좌뇌식 기억이 아니라 우뇌식 기억으로 학습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어요. 6세 이전까지는 좌뇌식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뇌식 기억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이야기와 함께 한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들의 어휘력 확장을 위해서는 카드가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단어 카드를 통해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었던 것은 잔해식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유아에게 카드식 어휘 공부를 강요할 경우에는 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조명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책을 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얼 타고 갈까라는 교통수단이 되는 탈 것들의 명칭을 기억하기 좋은 그림책 이야기를 꾸며놓은 그림책이 있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무엇을 타고 가면 좋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보는 형식으로 단어를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림책은 이야기 만들기의 교과서입니다. 글을 모르더라도 아이들은 3, 4세만 되면 이야기를 만들기를 시작하죠. 저도 오늘 주일날 우리 어린 친구가 그림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 글은 모르는데 그 그림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어주니까 그림책을 계속 읽어달라 그러고 다음에는 자기가 그림을 보고 저한테 읽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세, 4세만 되면 글은 읽을 줄 몰라도 그림을 보고 중얼거리게 되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단순하게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보면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제가 읽어줬던 이야기를 핵심을 기억했다가 또 이야기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 4세가 되면 이미 창작 활동이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창작 활동은 아이의 두뇌 발달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때 시각의 이미지는 우뇌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이야기 만들기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은 잔해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자뇌와 우뇌를 모두 자극하는 종합적인 두뇌 활동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의 경우 그림책 읽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한국 독서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책을 볼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분, 아이 혼자서 그림책을 볼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아들보다 2.5배 이상 빠르고 영국의 아이들보다 3배 이상 빠른데요. 빨리 읽기는 그림책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림책은 이야기를 읽는 책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내어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림책 읽기 운동 본부를 하면서 놀놀 책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책놀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림책을 읽는 올바른 방법과 우뇌와 자뇌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림책에서 어린 독자가 찾아낸 이야기는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자로 된 문학을 읽는 독자는 80% 정도를 작가의 글에 의지하여 읽지만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것을 보면 20% 정도만 작가의 이야기에 의지할 뿐 나머지 80%는 누가 만든다고요? 자신이 만든 이야기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을 때는 누구나 작가가 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림책을 보는 독자에게 주어진 자유이자 독특한 즐거움입니다. 저희 놀놀 책놀에서는 그림책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데 짝을 지어서 친구와 친구에게 서로 읽어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는 그 책을 서로 잘 경청하고 또 한 친구가 읽어주면 잘 듣고 또 바꿔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독특한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글자 없는 그림책 읽기는 문장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시각적인 그림을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창의적인 아이들로 크는데 가장 중요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그림책을 볼 때보다 더 활발한 이야기 만들기 활동이 일어나고요. 고도의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그림 없는 그림책 읽기는 2, 3세보다는 4, 6세 아이들 수준이 더 적합합니다. 자, 이야기 전하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게 되는데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낮에 엄마가 읽어준 이야기를 또 저녁에 아빠에게 전하는 시기지요. 이런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길러줍니다. 기억이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전 경험으로 해석하여 저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뇌 속에 인출할 때도 기억 그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의 복사본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사실이라는 정의가 일반적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야기를 남에게 전할 때의 기쁨,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성취감이 독서의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같은 글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짧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을 붙여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요. 어휘력이 높은 아이가 더 길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충 말할지라도 틀렸다고 수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나 인과관계가 맞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순서나 인과관계가 맞지 않았다고 그때그때 교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지 중고로 삼으면 됩니다. 자, 아이들은 왜 어른들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어른의 무릎이나 품 안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지지적인 환경,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의 품은 갑자기 등장한 무서운 동물이나 악당에게 놀라 불안해질 때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내용의 동화를 들려줄 때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전래동화 하나를 읽어주면 어떨까요? 그 전래동화를 읽고 재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기승전결이 뚜렷해진 전래동화로 이야기의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독서놀이를 해보세요. 자, 전개 부분과 클라이맥스 결말이 들어있는지 보고 아이가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여 환기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만들 때도 구조가 탄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전래동화 책의 그 이야기 구조를 보는 것이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글자 없는 그림책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원래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더 어떻게 한다고 유익하니 글자를 아는 친구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를 모르는 친구에게 더 유익합니다. 글자를 알게 되면 그림보다는 글자에 눈이 가고 그림이 주는 풍부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지만 글자 속에는 제한된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어른이 읽어주기 전에 아이가 그림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른이 읽어주면 아이는 자기가 만든 이야기에 어른이 읽어준 이야기를 버무려 더 풍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노란 풍선의 세계 여행은 글이 없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종알종알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바쁩니다. 노란 풍선이 어디서 왔지?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으로 질문을 해대고 답을 말합니다. 글 대신 엄마, 아빠, 아이의 생각을 합쳐 이야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됩니다. 또 책 한 권을 소개해 줄게요. 소리의 추석 이야기도 이야기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책입니다. 명절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이야기로 한국적인 정서를 길러주기 때문에 아이마다 경험이 달라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른이 고쳐주거나 빠뜨린 것을 보충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른이 그림을 설명해주거나 이야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주다 보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도 그걸 기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빼고 읽어주어 줄거리 법칙을 익히게 하십시오. 손자를 앉혀놓고 할머니가 전래동화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졸려서 그만 두 번째 곡에 나오는 호랑이가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손자는 뭐라고 해요? 할머니 두 번째 곡에는 왜 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줄거리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동화의 줄거리에는 규칙이 있는데 3세번의 법칙, 막내 성공의 법칙, 점점 커지는 법칙, 점점 작아지는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세번의 법칙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막내 성공의 법칙은 가장 작고 못나고 천한 사람이 크고 잘나고 귀한 사람을 이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듣고 이야기의 법칙을 익숙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만드는 이야기에도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놀놀 책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는 것에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말하는 어휘력과 언어의 표현력이 확장되어서 학습 능력에도 탁월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놀놀 책놀에서 준비한 것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